등윤, 여거를 제거한 순간부터, 아니 어쩌면 손준의 뒤를 이은 순간부터 손침은 황제 폐위까지 헬게이트가 고속도로 마냥 일직선으로 뚫려 있던 겁니다. 지난 손준의 이야기에서 잠깐 출연했던 인물인 오늘의 인물, 네, 바로 오나라 8대 대도독 손침입니다. 손침이 황제를 폐위한 사실로 잘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 대체 왜 폐위한 걸까요? 오늘은 이 사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손침의 자는 자통이고 손준과는 할아버지가 같습니다. 본래 편장군이었는데 손준 사후 시중 무의장군이 되어 영중외제군사로 조정의 정사를 주관하게 됩니다. 여건은 이를 듣고 매우 두려워했다고 하는데, 아마도 손침의 행실이나 평판이 이미 매우 좋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기록이죠. 여튼 여건은 이에 공동으로 표를 올려 등윤을 승상으로 삼았는데, 손침도 이를 의식했는지 등윤을 대사마로 여거를 무창에 주둔하도록 하죠. 아마도 여거와 등윤이 송권의 탁고 대신으로서 솔량의 보좌를 맡은 보정 대신이었기에 이 둘을 갈라놓아야 자신이 활개치기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듯 합니다. 여담으로 저는 이 사건을 그냥 손침이 무지해서 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알았다면 당연히 손준처럼 공생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여튼 이 상황에서 여건은 이를 기회로 삼아 병사를 이끌고 등윤에게 손침을 배출시키기를 모의합니다. 하지만 손침이 이를 알게 되고 솔려, 문음, 유창은 당자에게 같이 공격하도록 했고, 화용과 정언을 파견해 등윤에게 여거를 잡을 것을 아뢰었습니다. 이에 등윤은 자신도 위험해질 것을 우려하여 화용과 정안을 가두고 수비에 만전을 기합니다. 그리고 공격받은 여거는 위나라로 투항하라는 주변의 말을 물리치고는 자살합니다. 이에 손침은 여거의 3족을 멸하죠. 그리고 등윤은 손침이 모반했다 하고 손침은 등윤이 모반했다고 표를 올리고, 마치 제갈량 사망 직후 총나라와 좀 비슷하죠. 여튼 이 뒤 등윤은 여거가 죽은 줄도 모르고 기다리다가 결국 손침에게 공격받아 사망하고, 손침은 등윤의 3족을 멸합니다. 이에 손침은 대장군으로 승진, 부절, 영령 후에 봉해지는데, 기록에 따르면 매우 오만하고 항상 무례했다고 하니 여거가 두려워한 이유가 여기 나온 것 같죠. 이후 솔려와 왕돈이 손침 암살 모의를 하게 되지만 손침이 왕돈을 죽이고 솔려는 약을 먹고 죽게 됩니다. 이후 제갈탄의 반란으로 오나라는 문음, 당자, 전담, 전역 등의 장수와 함께 3만의 군사를 보냈는데, 이들이 포위하고 있던 왕기의 군대를 뚫고 수춘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은 그 근처의 안풍성에서 문음의 지원 세력으로 있었죠. 그러나 이 주인은 위군의 주태에게 패배하였고, 이에 손침은 주의 정봉 여비 등의 오만에게 위군을 공격하게 하나 위군의 석포 주태에게 격파되어 패배합니다. 이 뒤 위의 호열이 주의를 공격하여 물자를 불태웠고, 손침은 병사 3만을 주었지만 주의가 따르지 않았기에 주의의 목을 뱁니다. 그리고 동생 소는에게 공격을 명했지만 제갈탄의 패배로 소는은 다시 돌아옵니다. 즉 제갈각과 비슷하게 위나라와 싸워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된 것인데, 이후 제갈각과 비슷한 언행을 하면서 손침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죠. 솔량이 점점 장성하면서 직접 정무를 보게 되자 화살이 손침에게 돌아오고 있던 상황인데, 동생들을 시켜 자신의 주변을 지키게 하고 스스로 고립됩니다. 이에 솔량은 여기저기서 손침과 손준의 측근이었던 이들을 하나씩 처리하기 시작하는데, 이에 자신감을 얻은 솔량은 손노반, 전상, 유승과 함께 손침 암살 모의를 하게 되죠. 그러나 솔량의 비가 손침의 사촌 누나의 딸이었기에 손침은 이를 사전에 알게 되고 전상을 공격, 유승을 죽이고 황궁을 포위합니다. 이후 솔량을 폐위하고 소녀를 황제로 세우죠. 이때 손침이 젊은 황제는 황엄하고 어리석어 황제의 자리에 있을 수 없소. 종묘의 제사를 지내 벌써 황제 폐위에 대해 고했소. 만일 여러분들 가운데 동의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다른 의견을 제시하시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마치 후한 말기에 동탁과 비슷한 모습이죠. 뒤 기록에는 솔량을 비난하는 글을 적으며 소녀를 모시기 위한 편지를 보냈는데,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황제가 무능하고 방탕해서 나라의 중신들이 등을 돌렸고, 이에 나는 황제를 폐위시키고
너를 황제로 추대하려 한다. 이죠. 또한 소녀를 세운 뒤에는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는데 신이 사사로이 제 자신을 반성하고서야 재능은 국가의 근간이 되지 못하지만 천자의 측근이기 때문에 지위가 신하들의 위에 있게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간단히 얘기하자면 이 뒤에 일어날 사마소의 조모 암살 전후 상황과 조금 비슷한데 사마소 또한 조모에게 구속을 받지만 거절합니다. 즉 손침과 비슷한 행보를 보였던 거죠. 이를 본다면 손침도 어느 정도는 사마소 같은 스탠스를 취하려 노력은 했다고 보이는데 문제는 손침은 그 뒤로 무언가를 보여주려 한 행보가 없었고 소극적으로 행했던 데 반해 사마소는 촉정벌을 결과적으로 성공시켰죠. 즉 손침 또한 완전 바보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손침이 사망한 시기가 258년인데 사마소가 조모를 시해한 사건이 260년입니다. 즉 손침이 사마소의 일화를 본받아 저렇게 했다는 건 이해가 가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의문부호가 붙게 되죠. 즉 누구나 생각할 수 있을 법한 이치였던 거라고 봅니다. 당장 동탁이 그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다가 여포에게 척살당한 게 불과 100년도 채 안 된 시점입니다. 당연히 반면교사로 삼아 경계하려고 할 게 뻔하죠. 그리고 이후 손침이 소녀에게 술과 고기를 바쳤는데 소녀가 안 받습니다. 이에 손침은 장포와 술자리를 하면서 반역스러운 말을 하는데 처음 어린 군주가 배출되었을 때 대부분 나에게 직접 황제가 되도록 권했습니다. 나는 폐하가 현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맞이한 것입니다. 황제는 내가 아니었다면 즉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예물을 바쳤다가 거절당하였는데 이것은 일반 신하들과 나를 차이 두지 않은 것입니다. 응당 다시 계획을 바꿔야 할 뿐입니다. 이에 장포는 이 사실을 소녀에게 고하고 소녀는 기회를 엿보기 위해 손침에게 상을 내리기도 하고 반란이 일어나면 손침에게 처리해야 할 권한을 주는 등 신뢰하는 척을 합니다. 그리고 이에 손침 또한 뭔가 쎄함을 느꼈는지 무창에 가기를 청했죠. 소녀는 이를 허락했지만 위막이 손침이 외부에 머물면 틀림없이 변란이 있을 것입니다. 시삭이 손침에게는 모반하려는 징후가 있습니다. 각각 이렇게 고하니 소녀는 결국 그 뒤 손침을 궁궐로 불러 제거합니다. 여기서 손침과 소녀의 대화에서 소녀의 명석함을 알 수 있는데 손침은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컨대 교주로 보내주십시오. 소녀는 당신은 어찌하여 등윤과 여거를 유배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자 손침이 또 원하건대 관가의 노예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소녀가 또 어찌하여 등윤과 여거는 노예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며 목을 베죠. 굉장히 뭔가 우문현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해서 송건이 소녀를 후계자로 세우지 않았던 것은 정말 희대의 큰 실수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후 손침과 손준을 강제를 개명시켜 고침과 고준으로 바꿔버리고 손준에게 살해당한 제갈각, 손침에게 살해당한 여거, 등윤 등의 장례를 치러주고 연루된 자들을 복직시킵니다. 그럼 손침은 대체 왜 손량을 폐위했을까요? 저렇게 소녀를 두려워하는 모습도 보이면서요. 대부분 쿠데타를 일으키는 인물들은 어느 정도 그 능력이 있는 인물이 시도하고 또 성공하게 됩니다. 1차원적으로만 생각해봐도 쿠데타란 현 정권을 뒤집는 일인데 쉽게 될 리가 없죠. 즉 쿠데타를 성공시킬 만큼 치밀하고 또 정치적으로 이점을 얻을 수 있게 되거나 명분을 얻을 수 있는 등등의 여러 가지 갖다 붙이면 되는 이유들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는 인물들이 대부분 성공합니다. 그러나 손침은 우연히 운 좋게 손준의 후계자로 지목되어 보정 대신이 되고 이를 이용해 등윤, 여거 등을 제거하였으며 심지어는 황제 손량까지 폐위시켰죠. 게다가 후일 소녀가 황제가 된 후 소녀의 납작 엎드리기 신공에 두려워해서 무창으로 가길 청했다는 것을 보면 담력도 그리 크진 않아 보입니다. 그럼 대체 왜 이런 무리수를 두게 된 걸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손침은 손준의 뒤를 이은 것 뿐입니다. 즉 정치적 정당성이 부족했죠. 손준은 당시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던 제갈각을 제거했다는 명분으로 정권을 차지했고 등윤, 여거와 함께 국정을 관리했습니다.
이는 손준이 정치를 꽤나 잘 안다는 반증이 될 수 있는데 손준은 알았던 거죠. 혼자만의 독단으로는 나라를 운영할 수 없고 또한 자신이 그만큼의 능력이 없으며 등윤, 여거 같은 중신을 버리면서까지 행동할 필요가 없다는 걸요. 추가로 동탁이라는 무서운 선례가 있었기에 당연히 경계했겠죠. 게다가 손준은 명분이 있었습니다. 반면 손침은 그런 명분도 없었죠. 해서 손량에게도 위협을 받고 소유에게도 위협을 받았을 때 손침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신 정치 기반이 전무한 상태에서 이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정치 기반을 억지로 만드는 것뿐이죠. 해서 손침은 손량을 폐위하고 자신이 스스로 보정 대신이 되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물론 손량을 폐위하는 길이 자신을 위기에 몰아넣을 것이라는 걸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앞선 등윤, 여거 제거 사건도 보면 말이죠. 그러나 몰랐던 것을 넘어 손침은 애시당초 이 길밖에는 없던 겁니다. 만약 손침이 알고 있었어도 더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었죠. 등윤, 여거를 제거한 순간부터, 아니 어쩌면 손준의 뒤를 이은 순간부터 손침은 황제 폐위까지 헬게이트가 고속도로 마냥 일직선으로 뚫려 있던 겁니다. 추가로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손침은 애시당초 그릇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손량과 소유의 견제에 겁을 먹고 두려워할 정도로 예민한 인물이었는데 심지어 소유에 대해는 무창으로 도망까지 가려 하죠. 이게 어떻게 봐야 할지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조금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비슷한 예로 사마씨를 본다면 지속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고수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그 환경이 갖춰지기를 기다렸다가 맹수마냥 물어뜯어 버립니다. 게다가 두려워해도 그에 맞는 적절한 대응으로 자신의 정당성을 지켜내려고 시도했죠. 그러나 손침은 그냥 도망가기 급급했습니다. 이미 가족 중 자신 포함 5명이 제후에다가 중책에 있었다면 손침이 똑똑한 인물이었다는 가정하에 사마씨처럼 정권을 장악하고 자신이 황제가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사마씨는 역성혁명이었지만 손침은 같은 손씨였기에 황제로서의 정당성도 나쁘지 않았을 테고 손침은 당대에는 나오기도 힘들고 나왔다면 위나라의 사마씨 일가처럼 완벽하게 정세를 장악할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사마이, 사마사, 사마소로 이어지는 이 말도 안 되는 부자 라인처럼 할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비스무리하게는 따라는 했었어야 했습니다. 그 사마소조차도 조모를 우발적으로 시해하게 된 후 매우 두려워했던 것을 보면 황제를 폐위 혹은 시해하는 것이 큰 리스크를 동반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았을 겁니다. 그랬다면 손침 또한 정황상 모르기는 어려웠을 건데 단순히 자신을 제거하려고 했다는 이유 하나로 황제를 폐위하려 했을까요? 오늘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꼰대였습니다.